선생님이 읽으세요. 인재가 없으니. 인재가 없으니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 하루는 위나라 무후가 국사를 논의하다가 신하들의 생각이 자기만 못한 것을 알고 득이양양했다. 그것을 보고 오기가 말했다. 옛날 초나라의 장왕이 국사를 논하는데 신하들의 생각이 모두 왕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회가 끝난 뒤 장왕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지라 신공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로 심사가 불편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장왕이 말하기를 성인이나 현자를 곁에 두어야 패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내 곁에는 인재가 없으니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두워서 그런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장왕은 신하의 무능함을 탄식했는데 왕께서는 오히려 기뻐하고 계시니 소신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무후는 무안해했다. 이 편에는 이 밖에도 국정의 기본과 내정의 강화, 전쟁의 분류, 민심의 파악에 관한 문답이 들어있다. 예, 이 초나라 장왕은 춘추 5패의 그 한 명이죠. 가장 유명한 3인방이 제나라 환공, 그 다음에 진나라 문공, 그 다음이 초나라 장왕이에요. 얼마나 그 강대국이고 그렇겠어요. 근데 확실한 리더십이 보이죠. 예. 안생이 볼 때 내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이유가 뭐겠어? 응? 무슨 일로 심사가 하겠어? 여자들의 무능함? 잘 알아듣네. 응? 우리 그 대통령들 리더십 보면 DJ하고 YS를 늘 어느 쪽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DJ가 똑똑하고 그런 건 인정하지만 YS 그 리더십 그 무대부에다가 그 참모들한테 맡기는 거, 예. 그것도 둘 다 중요하죠. 사실은 너무 이 리더가 모든 거에 관여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참모들이 어버버하고 자기의 그걸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그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뭐 김정은 선생님이나 저기 안 선생 아버님이나 아까 들으니까 뭐 엄처시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예. 늘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황 선생님 읽으세요. 응변편. 응변편. 인기응변이란 말로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술을 설명하고 있다. 소수로 다수를 이기려면 아군의 전력이 약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 무물음에 오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형을 활용해야 합니다. 평탄한 장소는 큰 부대에 유리하고 좁은 곳은 작은 부대에 유리합니다. 때부터 이르기를 자신보다 10배 강한 적과 싸우려면 좁은 길이나 험악한 산악지역, 좁은 계곡에서 싸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병력이라도 좁은 지형을 선택해 기습작전을 펴면 제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예. 불리한 지형에서 강한 적을 만났을 때 불리한 지형에서 강한 적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무후물음에 오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망설일 것 없이 퇴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맞닥뜨려 피할 수 없을 때는 우선 시끄러운 소리로 적을 놀라게 한 뒤 적이 당황하는 틈을 타서 공격을 가해 적이 혼란에 빠지면 총공격을 감행해야 합니다. 이 밖에 요적편에서는 적의 실태를 분석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다루었고 치병편에서는 통솔의 원칙, 논장편에서는 지도자론에 관해 논했으며 여사편에서는 오기가 어떻게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관한 일화를 기록했다. 예, 여기 제목에서 보듯이 적을 헤아릴 유자예요. 유리할 유자가. 적을 헤아린다. 치병은 이제 군사를 어떻게 다스리냐, 리더십의 얘기고요. 논장편, 우리 손무병법, 손자병법에서도 장군에 관한 덕목을 논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중요하죠, 장군에. 그다음에 여사편,
이건 동료하다고 할 때 몇 자인데요. 원래 전쟁 앞두고는 사기를 일깨우고 적에 대한 강한 적개심, 애국심을 북돋기 위한 그런 방식을 여러 가지로 하죠. 예. 예를 들어 뭐 서경에도 보면은 그 무왕이 그 주임금을 뵈러 갈 때 했던 그런 그 맹세문, 그다음에 탕왕이 폭군 거를 치러 가기에 앞서서 병사들을 독려하는 내용이 서경에 나오는데 그 주된 내용 가운데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저예요. 예, 만일 나의 말에 따라서 너희들이 공을 세운다면 후한 상을 내리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육족을 멸하리라. 도망치거나 이런 병사가 있으면 그 관련된 육족을 멸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좀 심하죠. 아무리 고대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뭐 도망치는 건 뒤에 뭐 그 36개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게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 물론 뭐 36개를 보시면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도망치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리할 때는 싸우고 지구전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있죠. 또 하나 아까 얘기하던 중에 빼먹은 얘기는 뭐냐면 이 병서들이 송나라 이전까지도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국가적으로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겠어요. 물론 뭐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보기 어렵지만 이런 전략 전술을 일반인들이 알게 되면 국가 통일에 장애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다음에 뭐 오기에서 유명한 문장들. 김정은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마이크 좀 나아졌어요? 김종호 선생님 지금 시멘트 공구리 치러 가셨습니다. 그거 무서운 얘기인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공구리 친다고 하는 게 그게 조폭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그게. 그럼 안 선생님 읽으세요. 책 속의 명문장 인경전 사람이 싸움을 가벼이 여기도록 하라는 말이다. 오기는 사경을 용병의 기본이라고 했다. 사경이란 땅이 말을 가벼이 여기게 하고 말이 수레를 가벼이 여기게 하며 수레가 사람을 가벼이 여기게 하고 사람이 싸움을 가벼이 여기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자발적으로 싸울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말도 너무 무거운 걸 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수레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이 전투에 나가는데 그 전쟁을 어렵게 생각하면 그게 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예. 맞아 읽으세요. 일사적보고 광야 천인추지 막부려 실황고 죽음을 각오한 도적 1명이 들판에 숨어 있으면 1000명이 그를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비록 적은 1명뿐이지만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를 쫓는 1000명이 두려움에 떨게 된다. 오자는 아무런 전공을 세우지 못한 병사 5만으로 부대를 편성해 큰 공을 세웠다.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원문 보세요. 일사적. 이 죽을 사자는 이게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무릅쓸 사자예요.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필사적으로 이거 문자가 죽을 사자는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안 돼요. 반드시 죽음을 무릅쓴다는 그런 의미예요. 죽음을 무릅쓸 사자다. 한 명의 죽음을 무릅쓴 도적이 엎드릴 복자죠. 넓은 빈들에 잠복하고 숨어 있게 되면 1000명의 사람이 그를 쫓아도 머물하지 않음이 없다. 이게 뭐예요? 솔개가 바라보듯 이리가 돌아보듯. 그러니까 안 선생은 그런 경우 없겠다. 김정부 선생, 예, 이런 눈빛 여자한테 받아본 적 있어?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여자의 눈빛.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 네. 그러면 쫄죠. 그렇죠? 예. 그런 눈빛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연애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리십니다. 그러면 안 선생은 이런 눈빛을 어떤 모 남자한테 준 적이 있어? 예, 자주 쏘죠. 뭐고? 아니 공구리 치다 오셨어요? 예,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 저기 뭐야 다큐멘터리로 그 뭐죠? 솔개인가 그 사나운 검은매든가 훈련시켜 가지고 그 저 예. 여우 잡는 걸 보니까 야 진짜 대단한. 기가 막히죠. 그거 보셨나 보다. 훈련시키는 과정도 그렇고 훈련시키다가 이 도망치는 것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시력이 좋으니까 멀리서도 그냥 쫙 가가 여우를 딱 그 굴복시키는 게 참 대단하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읽게요. 인유장단 기후성세. 사람은 그 장점과 단점이 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예. 또 하나는 사람은 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기에는 성세가 있다. 성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다. 예. 뭐 제가 어젠가요? 음양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양기가 쇠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음기가 또 그 자라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죠. 상보적이죠. 어느 한쪽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우리가 기력이 쇠한다고 말하지만 나이 들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또 기력이 성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좀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뭐 정력이 입으로 온대나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진다는 거죠. 잔소리가 많아지고. 뭐 자연의 흐름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뭐 귀갑점 모르시는 분이 있나? 예. 이 귀는 거북이 등딱지 가지고 오늘날 많이 남아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했다는 설도 있고 이렇게 선을 긋고 했다 가지고 대체로 보면 일회용으로 쓴 것도 있고 두세 번 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모년모일에 뭐를 할까요? 모년모일에 하지 말까요? 해서 많이 터진 쪽으로 했다는 설도 있고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향하는 무늬를 보고 점을 쳤다. 일회용으로 쓴 것보다는 이거를 여러 번 활용한 그런 그 거북이 등딱지가 남아있는 곳도 있어요. 말랐으니까 잘 안 썩죠. 반면에 이제 짐승의 큰 뼈에다가 이제 종이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짐승의 뼈에다가 이제 글자를 새겨가지고 점을 쳤다고 하지만 이건 쉽게 썩으니까 오늘날에 이건 남아있는 게 한 편도 없어요. 거북이 등딱지는 지금도 가장 많이 보관되는 게 상해박물관이가 그렇죠. 예. 지금 이거 훼손했다가는 사형해요. 옛날에는 갈아서 그 저기 보약으로 쓰기도 했대는데 오기에 관한 내용을 좀 볼까요? 선비는 나중에 볼 거고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이거 꼭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다음 시간부터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천천히 해드릴게요. 오기가 어디 갔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예. 아까 제일 밑에 칸에 있습니다. 첫째 장 제일 1장 제일 밑에요. 이 자료가 오기를 무리하다. 오기는 강씨의 성이고 오씨다. 저기 뭐예요? 성이라고 하는 건 그 목에 어머니 쪽을 따른 요즘에야 성씨를 같이 하는 거지만 씨는 뭐예요? 나중에 공을 세워서
그 어떤 지역을 할당하거나 그래가지고 지역명을 이 성을 대신해서 쓸 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시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름은 귀고, 우리나라 좌씨연의 사람이다. 좌씨지방에. 전국 시기에 군사가, 정치가, 개혁가, 병가의 대표 인물이다. 실제로는 오기는 병가로 보기보다는 개혁의 측면에서 법가의 중기법가로 많이들 오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오기와 늘 병칭된 사람이 누구예요? 상왕이에요. 일생을 노나라, 위나라, 초나라 세 나라에서 두루 벼슬을 거쳤으며 병가와 법가, 유가 세 학파의 사상에 달통하고 밝았으며 안으로 내정 군사에 있어서 정치와 군사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주 높은 성과가 있었다. 초나라에 있을 때는 초나라 도왕을 보좌하여 변법을 주재했고, 저 김정생님 핸드폰은 끄세요. 이게 인터넷과 핸드폰을 동시에 하게 되면 그 딜레이 때문에 두 번씩 녹음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변법은 법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도 일반을 개혁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서 하나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권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모든 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도 개혁 뭐 이런 데 이제 그 혈안이 돼 있는데 그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도개혁에 몰두하는 게 이제 정치의 화두이자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변리에는 관심이 있는 지도자들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예는 뭐냐면 문화적인 측면이에요. 이 문화적인 측면을 변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대 갈등이 많은 이유가 그건데 이런 측면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 문화적인 변혁도 필요한데 문화적인 변혁이 안 되니까 수많은 우리나라에서 노정되는 갈등들이 서양에 비해서 더 두드러진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뭐 오해하시기 쉬운 예일 수도 있는데 미투 운동 같은 문제가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뭐 여성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억눌려 있다가 터지다 보니까 왜곡되는 측면이 많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도개혁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여성 문화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흥미로운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 여직원이 말이죠.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사장님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여직원. 앞으로 저한테 여직원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왜 남직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직원이라는 말을 쓰십니까? 그거는 성인지 감수성이 모자라는 겁니다. 사장이 알았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직원이 숙직을 하고 여성 생리휴가도 없애는 생리휴가가 법적으로 그 고정이 돼 있지 않다고 그래요. 권장사항이랍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그 저기 뭐예요 재료가 들어올 때 원재료가 들어올 때 남자 직원들만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정리를 했는데 모든 직원이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이 한다. 예.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또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개긴 거예요. 사장이 이렇게 따지고 결국은 이제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나는 이거 공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냐면 그 군 가산점. 음, 아마 그 여성들이 인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논리는 어떤 논리예요? 그게 그 개인이 아니다. 하나의 그 남자 군인 간 사람이 가산점 받는다 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 병사는 국가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돈의 팔촌 아니면 내 형제의 동생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의 동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가지고 개별적으로 여성 운동 뭐 여건이지 뭐 이게 양성평등이라서 무조건 가산점 폐지하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주 실존적인 예를 들면 교대 말이죠. 지금 많이 완화됐을지 지금도 여전할 겁니다. 교대는요. 교육대학 서울 교대로 예를 들면 무조건 이 남학생을 30% 이상 써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냥 하면 무조건 다 그 여학생들이 많이 그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러려면 실제로 남학생들이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50대 50으로 하자. 어?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선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여선생조차도 하소연을 해요. 남자 선생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측면이 많다는 겁니다. 당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초등학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여선생 비율이 많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할 때라도 여선생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남자 선생이 더 잘할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체육 시간 같은 경우 여선생보다는 남선생이 더 잘 가르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조리는 여성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너무 이런 것들을 획일적인 비유로 하지 말고 남성 여성 대결 구도로 만들지 말고 넓은 우리 사회라는 분야에서 보면 저는 뭐 여성도 원하면 군대 간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잠복하러 들어갈 때 과연 남자 여성 병사가 하루 이틀 같은 막사에서 지날 때 이게 과연 생리적으로 서로 용인될 수 있느냐. 그러면 여성들도 이스라엘처럼 군대 가더라도 평가가 어느 정도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분별과 차별을 우리가 둘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특전사에서 그 위험수당을 더 주는 측면에서 보면 남자들이 주로 가는 병과에서 지금 병장급이 올해부터 60만 원인가 그렇게 된다면서요. 그럼 병과에 따라서 차등을 지급하는 거는 이건 남녀차별이 아니지 않냐. 이런 틀에서 우리가 한번 남성 양성평등을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주장은 그런 겁니다. 제 얘기가 좀 지나친 점이 있으면 우리 안소연 선생, 예. 네, 뭐 좀 좋은 얘기 있으면 좀 한마디 거두세요. 제가 거들면 되겠습니다. 예. 군인 가족으로서 예. 아니, 군인 가족이라고 호칭하시면 그렇고요. 지금 소령인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 그거는 그냥 국가 비밀인가요? 아니요. 예. 왜냐면 남자들은 군대를 가서 2년 동안 의무 복무라고 주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면 여자도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여성들이 항의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은 우리는 애 낳는데 군대를 2년 니들은 동안 안 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2년이 채 안 되는데 아니 여성들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애 낳잖아.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얘기를 서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주장이 아니라 한 번쯤은 공평하게 다른 건 모르지만 가산점 문제는 여성단체에서 우선 나는 여성가족부 존재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양성평등부로 하든가 그러지 여성가족부가 뭡니까? 그 여성들이 먼저 나서서 여성영향을 빼자.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그런 말 때문에 여성들이 더 이상하게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성가족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진다는 말 제가 뉴스에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를 떠든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주장은 그거예요. 그 편협한 관점에서 보지 말고 관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군가선점 제도든 애 낳는 문제든 실제로 우리 출산율 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저는 그래요.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겠다. 요새 젊은이들이 그 국가에서 젊은이들 배려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신혼이라든가 생애 최초 이거를 청약할 때 우선권 준다는 거 가지고 저 같은 60대는 얼마나 분노한지 아십니까? 예. 저는 평생 집 한 채 없는데 생애 최초로 그 우선권을 발휘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소득 제한이 있어요. 부부 합산해서 5천만 원 넘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거 정부에다가 투서하려고 하다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거 아니더라도 저는 뭐 일반 분양으로도 충분히 그 자신감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특별 분양을 신혼 특공으로 자꾸 넓히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공 분양에서 저처럼 청약 점수 올해 그 부은 액수 중심으로 뽑는 거는 원래 15%였었거든요. 비율이. 100명을 뽑으면 15명밖에 안 뽑아요. 나머지는 다 생애 최초, 뭐 신혼부부 분양, 그 다음에 뭐 기관 추천, 또 뭐가 있더라? 국가유공자 해가지고 85%가 100채 중에서 하고 저처럼 35년을 분 사람, 이런 사람들은 15%, 15명밖에 안 돼요. 저처럼 35년 분 사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아마 국가에서 지금 제가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떠드는 게 웃기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정책 위반해서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 20, 30대 배려한다고 해서 신혼부부 비율을 5% 높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10%로 떨어졌어요. 이거 여러분 같으면 이 5%가 어디로 가냐면 신혼부부 특별 분양으로 넘어갔어요. 이 친구들은 다 추첨해요. 5년, 10년 분 사람도 아니야. 2년만 넘으면 다 완전 뺑뺑이야. 35년을 분 사람들은 이 10% 내에서 겨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불만이 40, 50대에서 20년 이상 분 사람들이 지금 아주 욕을 죽인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뭘 만들어 놨어요? 젊은이와 40, 50대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정책이라는 거죠. 교수님, 예. 교수님 물론 그 중에 이제 불만적인 분도 계시지만은 교수님은 집을 못 구하시는 게 아니고 안 구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나라에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진짜 답답하다. 아픈데 찌르네. 네. 교수님께서 집을 못 구하신 분이라고는 아니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무 남자 여자라든가 국가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어느 한쪽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대결 구도로 만들어 나가는 건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오기 어디까지 했죠? 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상황도 마찬가지고 고혈당 당했고 오기도 개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반발하게 돼요. 난 그래서 강남 3구에 사는 이 주택으로 예를 많이 드는데 말뚝을 세워놔도 이 보수계층 국회의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나라도 집이 두세 채면 종부세 올린다는 국회의원 뽑아주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사람들도 국민 다다수가 원하는 정책은 호응하는, 내가 비록 내가 보수 국회의원을 뽑더라도 이해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그 극단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지 못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변법을 주장한 학자들은 제명에 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만큼 개혁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변법 얘기할 때마다 YS를 위대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개혁은요,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해버려야지
그거를 저처럼 공론화해서 하겠다. 이거 쉽지 않아요. 양성평등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순식간에 날려버리잖아요. 금융실명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YS의 업적 중에서 금융실명제하고 하나의 척결. 그럼으로써 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안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쌓은 게 아닌가. 금융실명제 할 때 얼마나 협박했습니까? 보수파에서. 특히 JP가. 국가의 그 검은 돈은 죄다 외국으로 빠져날 것이다. 근데 지금 상당히 안정됐죠. 금융심리의 덕으로. 그래도 이거 빠져나가는 미꾸라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변법으로 인하여 수구 귀족들에게 죄를 얻어서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이 만날 출자지만 피동형이에요.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저작으로는 오자병법. 물론 후세에 증거된 거죠. 세상에 전해지며 병성, 고유명사예요. 병학의 성인, 손물을 병성이라고 그래요. 유교의 성인 공자와 더불어 병성이라고 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유교에만 경전이 있냐? 그렇지 않다. 무경이라는 게 있다. 무학의 경전. 많이 들어본 글자죠. 무학의 경전. 예전부터 계셨던 분이군요. 병학의 성인이 손무와 더불어 손우라고 병청된다. 이것도 어디서 나온 말이겠어요? 공맹이라는 말처럼 손무 오기로 병칭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요. 네. 법가로는 상한과 병칭되고요. 당나라 숙종 때에 무성왕묘로 나열되었고 무묘에 무묘 10철 문묘가 있거든요. 네. 성균관에 가면 문묘도 있죠. 무묘는 우리나라엔 따로 없어요. 저기 그 동묘라고 있죠. 저기 왜 전철역으로 동묘에 있는 관우묘가 있어요. 관우묘 가본 분이 있나요? 인간에서는 관우 장군 이 무당들이 상당히 높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최영 장군을 무당들이 가장 높이고 제가 알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왜 저 인왕산에 정기적으로 왜 그 기운을 받겠다고 구타러 가는 무당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 어느 장군 모시냐? 그 최영 장군 모신다 그러면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무성왕묘로 그 위패가 모셔지고 무묘에 모시는 대개 이제 무경칠서의 저자들이죠. 예. 송나라 휘중 때는 광종백으로 높여진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백이지만 패자의 의미도 있죠. 제후 중에 가장 우두머리 등급이죠. 예. 그래서 무묘 72장군의 또 하나가 또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당나라부터 점차 송나라 때 무경칠서가 되면서부터 무경칠서의 하나이자 무성뿐만 아니라 무묘의 위패가 모셔지고 또 시호도 광종백으로 그 추종되었다. 예. 오늘 한 내용 중에서 혹시 좀 보완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